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N수를 고민할 시즌이 왔어요. 이제 수능 성적표도 나왔고요. 그 성적표를 가지고 보고 나니까 이제 좀 답이 안 나와서 다시 수능 한 번 더 쳐야 되나?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전까지 성적표가 나오기 전부터도 N수 할까를 고민했는데 성적표 보니까 확신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 친구들을 위한 몇 가지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원서 영역이 안 끝났죠. 입시에서 어떤 일이 끝날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끝날 때까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N수를 결심을 하셨든 아니든 간에 원서 영역 끝까지는 좀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어차피 제 성적으로는 제가 원하는 과에 들어갈 수 있을 확률이 없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원서를 안 써버리면 확률은 0인데 원서를 쓰면 그래도 0.0000 몇 퍼센트의 확률, 1 정도의 확률로는 될 수도 있잖아. 혹시나 그 과가 빵꾸가 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확률적으로 되게 높은 일은 아니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은 일이겠지만 그래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끝까지 원서는 좀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캐스트를 찍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도 원서까지 쓰고 대학 합격 발표 나고 제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뭐 재수를 하고 했습니다. 근데 재수라는 게 그렇죠. 처음 들어가는 문턱부터 끝나는 그 시점까지 사실 자존감이라는 게 굉장히 낮아지기 좋은 시점이에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가고 싶었던 어떤 존재에게 이렇게까지 냉철하게 거부를 당해본 기억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육 시스템상으로 쭉 맞춰서 자라오면서 어떤 시험 결과 하나 때문에 이렇게 큰 좌절을 겪었던 적도 잘 없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되게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저와 관련한 얘기 몇 가지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겪었던 일과 관련한 얘기인데 매년 N수생들에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제 첫째 아들이요. 2016년에 태어났어요. 2월생인데 제가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2013년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한 3년 동안 아기를 안 가졌어요. 원래 저희는 이제 우리 부부끼리 재밌게 살자라고 하다가 남의 아기가 너무 예뻐 보여서 아기 한번 가져볼까 하니까 아기가 이제 생긴 뭐 그런 케이스인데, 저한테 수업을 좀 오래 들었던 학생 하나가 2016년에 제 아들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 친구는 이제 대학생이 되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 먹고 카페에서 얘기하다가 선생님 아기 안 낳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낳아보니까 어때요? 부모가 된다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묻더라고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는 거 어려워하는 사람이 아닌데 좀 답하기가 좀 어렵다고요. 부모가 된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 그날 저희 와이프한테 가서 그 친구를 만난 얘기를 하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대야. 제가 이제 와이프 그대야 뭐 이렇게 부르는데 수업 들었던 학생한테 이런 질문을 받아서 부모가 된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 그랬더니 글쎄 생각 좀 해볼게 하고 이제 그날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밥 먹는데 와이프가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생각을 해봤는데 부모가 된다는 건 평생을 지속할 짝사랑을 시작하는 것 같다고. 너무 와닿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존감 낮아지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혹은 이 세상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계속할 짝사랑의 대상입니다. 가끔 수능을 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가지고 부모님들 혹은 주변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께 모진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충격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 서울대도 못 간 주제. 진짜 이 멘트 딱 그대로 하셨었거든요. 저도 그 말 듣고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많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평생을 걸쳐서도 다 끝내지 못할 짝사랑이라는 말이 안 와닿으실 수 있겠죠. 지금 엄마 아빠랑 갈등이 이렇게 심한데.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알아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느끼고 있는 실망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모님께서 하고 계시는 어쩌면 비난에 가까운 말들, 그거 전부 다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애초에요. 아무 기대 없으면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비난을, 비판을, 실망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쉽게 생각 한번 해봅시다. 축구 안 좋아하는 학생도 있고 있겠지만 월드컵 때요. 한국 국가대표팀이 우승 못했다고 비난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승을 못했다는 비난은 브라질, 독일 이 정도 클래스는 되어야 받는 거죠. 애초에 여러분들이 특정한 대학을 못 갔고 특정한 수능 성적이 안 나와서 부모님께 혹은 주변에 있는 분들께 실망을 끼쳐드리고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그분들이 그만큼 크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면을 보세요. 아, 나는 이만큼 사랑받고 이만큼 믿음받고 있었구나라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낮아진 자존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비난 여기에 너무 흔들리지 맙시다. 그리고 한 가지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미술 작품이라고 딱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작품이 뭔가요? 사람마다 얘기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근데 되게 웃긴 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화가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답이 정말 다양하게 갈려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고흐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피카소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얘기하고도 막 다 갈라지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미술 작품을 물어보면요. 질문을 들은 학생들의 절반 이상은 모나리자를 얘기합니다. 그만큼 모나리자는 유명한 작품이에요. 루브르 박물관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지금 코로나19라 가지고 뭐 어떻게 가보시라고 말씀도 못 드리겠는데 정말 큽니다. 작품 수도 엄청 많고요. 제가 설명을 드렸던 바에 따르면 루브르 박물관을 일자로 쭉 펼쳐 놓으면 17km 정도의 길이가 나온대요. 17km를 그냥 걸어서 가려고 해도 사실 조금 빠른 발걸음으로 가도 4시간은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작품을 다 보면서 걸어가야 된다. 얼마나 사이즈가 큰 곳인지 알겠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사이즈가 큰 곳에서 큰 곳인데 또 작품 수가 워낙 많아서 벽 하나에 보면요. 작품 하나만 안 걸어놔요. 우리가 지금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미술관이나 갤러리 같은 데 가서 그 상상할 수 있는 모습 있죠? 벽 하나에 작품 하나 걸어놓고 좀 멀리서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루브르 박물관 없어요. 벽 하나에 빈 공간에서 작품을 다 빡빡하게 다 걸어놓습니다. 근데 그 루브르 박물관에서 사이즈도 별로 크지 않은데 벽 하나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작품이 있어요. 나중에 루브르 박물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작품도 그림 걸 때도요. 별다른 뭐 가드도 없이 그냥 막 걸쳐놓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작품은 유리로 다 보호막까지 다 돼 있어요. 훼손 못 시키게 하려고. 뭘까요? 모나리자예요.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이 모나리자라는 작품은 루브르 박물관을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그 소장품들이 많은 루브르 박물관을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림, 회화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작품이기도 하죠. 모나리자와 관련된 이런 일화도 있대요. 이게 미국과 일본 쪽에다가 그 작품 하나만 대여가 된 적이 있대요. 근데 뉴욕에서 이 모나리자 작품, 그러니까 미술품 뭐 일부 전체를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나리자는 작품 하나만 따로 딱 전시를 해놓고 그걸 보도록 이제 해줬는데 그때 당시에 뉴욕의 시민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요. 1인당 관람할 수 있는 시간을 20초로 제한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더 했대요.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10초. 진짜로 그랬대요. 사람 딱 그림 작품 선 앞에 딱 서면 10초를 옆에다 타이머로 딱 잰대요.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라도 보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파가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작품이 모나리자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원래 살아있을 때부터 인정받았던 화가였던 거 맞고요. 모나리자라는 작품 자체도 루브르 박물관에 원래 소장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작품이었던 건 맞지만 그 작품이 소장됐던 초창기까지만 하더라도 루브르 박물관의 대표작은 모나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왜 모나리자는 이런 대표작이 될 수 있었을까?
1900년대 초반에요. 루브르 박물관에요.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나리자를 훔쳐갔대요. 근데 심지어 더 이제 침란한 건 뭐냐면 사실 루브르 박물관이 옛날에 왕성으로 있었던 곳, 그러다가 이제 파리의 요새로 쓰이던 곳을 개조해서 박물관으로 만든 곳이거든요. 당연히 얼마나 외부 침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보안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겠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도난이 일어났던 것도 모자라서 그림 예술 작품이 도난됐다는 걸 24시간 동안 아무도 모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완전 난리가 날 만한 소식인 거죠. 그래서 파리 전역이 발칵 뒤집혔답니다. 그 경찰이 조사를 시작해 보니까 모나리자를 담고 있었을 걸로 추정되는 액자는 근처에서 발견됐는데 용의자가 누군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완전 사건이 미궁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가 난리가 났대요. 왜냐면 너무 흥미로운 사건이잖아. 그 경호가 삼엄한 박물관에서 하고 많은 그림들 중에 모나리자 실물 보시면 사이즈도 안 큽니다. 그리고 모나리자 당시에는 별로 유명한 작품 아니라고 했죠. 하고 많은 작품 중에 딱 그 한 작품만 훔쳐갔는데 2년 동안 범인도 못 찾아. 정말 좀 요새로 따지면 영화의 스토리로 만들 만한 되게 미스테리한 얘기들이잖아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범인이 어떻게 잡혔냐면요. 경찰이 잡은 게 아니라 거의 자수에 가깝게 잡힌 거예요. 이태리 사람이었대요. 좀 너무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똘똘 뭉친 이태리 사람이었는데 이태리 작품이기 때문에 이태리로 오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훔쳤다라고 해요. 어쨌거나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 도난과 관련한 일련의 뒤에 배후 사건 이런 게 아니라 교훈은 이겁니다. 그 사건 이후에 모나리자가 빵 떠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지고 아니 도대체 어떤 작품이길래 사람이 그 민족적인 자긍심을 부려가면서 그 작은 그림 하나를 훔쳐왔을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은 그 이후부터 연일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미친 듯이 몰려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모나리자를 따로 벽에다가 전시하게 된 겁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루브르 박물관 제가 나중에 한번 가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나리자요? 앞에서 못 봅니다. 저 뒤에서 봐야 돼요. 모나리자 보면 사람들 전부 다 취하는 포즈 다 똑같아요. 전부 다 이래서 사진 찍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앞에 사람들 인파가 확 몰려 있어가지고 그래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모나리자 사이즈가 작아서 멀리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으니까 멀리서 봐야 하는데 앞에 유리벽도 있다고. 그건 또 왜 있을까요? 어떤 미친 관람객이요. 실제로 이제 나중에 정신 감정 받았는데 좀 제정신이 아니었대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 보러 갔다가 그 작품을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찢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완전 파괴는 아니지만 작품의 일부가 훼손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나는데 되게 많이 힘들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모나리자 앞에 강화 유리로 막아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나리자 인기는 더해졌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모나리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원래 뛰어난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브르 박물관에 채택될 수 있었겠죠. 전시될 수 있었을 거고 보관될 수 있었을 거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도난, 파손 이런 일련의 사건을 거치지 못했더라면 결코 모나리자가 루브르를 대표하는 작품이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들의 이번 수능 결과가 어쩌면 모나리자가 겪었던 고난과 같은 고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순탄하게 모든 것들을 이뤄내서 굉장히 훌륭한 입시 성과를 냈었더라면 여러분들은 N수를 하는 동안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얻지 못하고 대학에 들어가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후에 더 큰 사람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요. 아직 인생의 뚜껑은 본격적으로 열어보지 않았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저라는 사람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재수를 안 했으면 소위 얘기하는 겸손함이란 미덕 같은 거 배울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두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이 힘든 이 시점은 어쩌면 모나리자라는 작품처럼 여러분들이 이후에 더 빛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있어서 평생을 해도 다하지 못할 짝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지금 향하는 비난이나 실망 어린 말들은요, 단순히 비난이나 실망이 아니라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치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 자존감 낮아지지 마세요. 모나리자라는 작품처럼요, 여러분들의 지금 있을 이 고난의 시기도 이후에 훨씬 빛날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으로 hen수 시절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 자주 인용하는 말인데요. 그 제자백가의 사상가들 중에 한 명인 판비자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걸려 넘어지도록 만드는 건 태산이 아니라 돌뿌리이다. 그쵸? 우리가 길 가다가 바닥에는 뭐에 걸려서 넘어질 때 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어딨나요? 작은 돌멩이 같은 데 발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잠시 넘어지신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걸려 넘어지게 한 이 일들, 수능 성적표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큰 걸림돌이 되는 태산 아닙니다. 그냥 잠시 걸려서 넘어질 돌뿌리일 뿐입니다. 일어나서 달리십시오. 저도 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N수생들을 위한 캐스트를 마지막으로 1년 동안 수험생활이 끝날 때까지는 따뜻한 말씀 안 드려요. 채찍질을 더 많이 하죠.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나태해질 때마다 제가 계속해서 달릴 수 있도록 옆에서 다른 식으로도 동기부여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짝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이 시기는 이후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빛나기 위한 준비일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걸려 넘어져 있는 그 돌뿌리 밟고 일어서서 같이 달립시다. 수능 그날까지 함께 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